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습관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항상 큰 병이나 특별한 원인만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뇌졸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작고 사소한 습관들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밤잠이 자주 깨는 수면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요소들이 혈압을 서서히 높이고 뇌혈관에 부담을 주며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마 듣고 놀라실 만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습관들을 알게 되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도 건강은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습관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를 계속 나눠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옛 가공식품 과다 섭취 혈압 상승의 주범.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바쁘고 지치다 보니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식사처럼 간편한 음식을 찾게 되지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익숙하고 간단해서 더욱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 표면적으로는 편리해 보여도 건강에는 조용히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숨겨진 소금과 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냉동 도시락, 봉지 스프 햄 소시지, 핫도그, 인스턴트, 라면 통조림, 국물 크래커, 프레첼, 심지어 팝콘까지도 우리 몸이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소금 양을 훌쩍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쌓인 나트륨은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결국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심장과 뇌를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용 햄 대신 직접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칠면조사를 써보세요. 소금기 많은 소스 대신 레몬즙, 식초,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바삭한 게 당기신다면 버터 팝콘 대신 기름 없이 튀긴 팝콘이나 오이채, 후무스 병아리콩 소스를 곁들여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짠 간식을 하나 줄이거나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집에서 직접 요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더 나은 에너지, 더 안정된 혈압, 낮아진 뇌졸중 위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부터 줄일 수 있는 짠 음식이 하나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습관 2. 움직이지 않는 생활.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관절 통증이 있거나 예전처럼 의욕이 나지 않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활동적인 생활이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가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이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운동선수처럼 땀을 흘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 30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앞을 산책하거나
부드럽게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시니어 맞춤 홈트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프시거나 체력이 부담스럽다면 아침에 누운 채로 발끝을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아 팔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지금의 나에게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혹시 요즘 즐기고 계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 3 잠 부족. 뇌의 회복을 방해하는 조용한 위험.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꼭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뇌 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자연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 2, 3시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심장, 혈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혈압과 혈당 조절 호르몬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수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잠은 짧게 20분 이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활동하기, 밤에는 불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무카페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휴대폰을 멀리하세요. 휴대폰 화면은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고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 부드러운 이불, 시원한 온도 등 작은 요소들이 숙면을 도와줍니다. 좋은 수면은 뇌졸중을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밤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습관 4. 과도한 카페인 섭취. 혈압과 수면을 방해하는 조용한 자극.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익숙하고 따뜻하고 하루를 깨우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활력을 주지만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는 자극제입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잔 마시거나 오후 늦게까지 커피를 마신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높은 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뇌와 심장의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시간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식사 후에 적당량의 커피만 드세요. 하루에 1, 2잔 이하로 줄이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압 안정, 더 깊은 수면, 뇌졸중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커피를 줄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습관 5 잠자기. 전 과도한 물 또는 술 섭취.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고 수면 리듬이 깨지며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술을 수면 보조제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을 수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은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하루 동안 충분히 분산해서 마시고 자기 전 1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여보세요.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잠들기 최소 2,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뇌졸중 위험도 낮아집니다. 잠들기 전 물,
또는 술 습관에 대해 바꾸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다른 분들과 나눠주세요. 습관 6. 잠들기 전 긴장된 마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가끔은 마음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가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있죠. 혹시 이런 밤 자주 겪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풀리지 않은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루를 마음의 평온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건강한 뇌와 심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깊게 호흡해 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 조용한 음악 감상도 좋습니다. 책을 몇 장 넘기거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숙면 모드로 전환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하루의 마지막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고 계신 루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7. 식이섬유와 영양 부족. 혈관을 막는 보이지 않는 적. 많은 어르신들이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호하십니다. 흰쌀밥, 흰식빵 감자, 으깬 요리가공 햄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고 혈압이 높아지며 결국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도 심장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마그네슘은 혈관과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돕고 칼슘은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을 바꾸면 좋을까요?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 바나나, 고구마, 콩류 같은 칼륨 식품, 현미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 아보카도, 아몬드, 호박씨 같은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 이런 식재료를 하루 식사에 한두 가지씩만 넣어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늘려가면 당신의 뇌와 심장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식단에서 바꾸고 계신 점이 있으신가요? 또는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식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들을 다시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 같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고 평범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거르거나 일어나자마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가벼운 어지러움을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소변을 참고 조금 더 누워있는 행동 등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습관들이 뇌혈류를 줄이고 뇌에 압박을 가하며 결국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짠 간식을 하나 덜 먹거나 저녁 식사 후에 10분 산책을 하거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러한 작고 단순한 실천이 기억력 균형감, 자립적인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조금 더 편히 자고, 조금 더 또렷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지럽거나 몸이 무겁고 말이 평소보다 느려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뇌의 순환이 잠깐 멈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경고는 일시적인 허혈 발작, TIA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IA는 몇 분 안에 지나가지만 앞으로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과도기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아침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록하고 가까운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꼭 말씀드리세요. 건강은 언제나 조용한 신호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 작은 습관이 뇌졸중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약 복용. 복용 시간과 방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실 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나요? 물과 함께 드시나요? 혹시 가끔은 깜빡하거나 2번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떠오르셨다면 걱정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실수를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응고 방지제를 포함한 아침 약들은 단순한 알약이 아니라 뇌를 뇌졸중으로부터 지켜주는 매일의 방패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약을 걸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고, 약을 2번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없이 약을 드시거나 공복에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빈속에 드신다면 약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약 전용 약통을 활용하세요. 요일별로 구분된 약통이 특히 좋습니다. 휴대폰 알람, TV, 리모컨 근처, 메모지, 커피포트, 옆 약통 보관, 본인의 생활 속 루틴과 연결해두면 잊지 않게 됩니다. 절대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멈추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괜찮은 이유는 그 약이 조용히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약 복용을 잊지 않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작은 팁 하나가 다른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소하게 넘기지만 사실은 아침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습관, 파라침 소변 참기.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야지.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커피 마신 후에 갈까? 그렇게 소변을 참은 채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 헤드라인을 넘겨보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 꼭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첫 소변을 참는 습관은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밤새 방광에 소변이 차오르면서 몸은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게 되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꽉 차면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맥 불규칙한 심장박동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 상승, 바로 심장 박동 이상,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지고 그 결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심지어 기지개를 켜기 전에 말이죠. 이것은 아침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 선물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 걸음의 행동이 당신의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셨던가요? 그 습관을 바꾸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침 시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8가지 습관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건강 투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아침 습관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당신의 뇌 심장, 그리고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물 한 잔 먼저 마시기,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고 30초만 여유 갖기, 약을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 먹기,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 시작하기, 아침 식사의 소금량 줄이기,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뇌혈류, 혈압, 수면 집중력, 그리고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 8가지 중에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 도전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따뜻한 정보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뇌는 지금도 변화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당신의 뇌를 위한 그 첫 번째 선택,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아보카도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소 의외일 수도 있고 약간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이 초록색 과일은 슈퍼푸드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건강을 챙기는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죠. 아침 토스트 위에 올리거나 점심 샐러드에 넣고 단백질 스무디에 섞기도 하면서 이건 몸에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드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무심코 저지르는 6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우리의 건강 목표를 조용히 방해하거나 약물과의 상호작용 소화기 문제,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6가지 실수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영양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아보카도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평소에 아보카도를 자주 드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구운 토스트에 올리시나요? 샐러드에 곁들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반으로 갈라서 드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분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장수지혜연구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천연 독소.
관한 내용입니다. 아보카도 식물 전체에는 퍼신 펠신타이라는 자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장지에도 요리책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잎이 껍질 씨앗은 물론 우리가 먹는 과육에도 아주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잘 익은 아보카도 과육에 들어있는 퍼신의 양은 아주 적고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거나 자주 드신다면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퍼신은 아보카도 나무가 곰팡이나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살균 성분입니다. 식물에게는 아주 유익한 기능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고령층에게는 장기적으로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독성학 연구에 따르면 실험실 환경에서 아보카도 추출물이 백혈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킨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바로 아보카도를 먹으면 DNA가 망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제한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간의 해독 능력이나 체내 대사 능력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게다가 동물에겐 더 강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에게는 심장 이상이나 심하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고 염소나 말 같은 포유류에게는 유선 젖샘 부종이나 심부전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면역력이나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양사들 사이에서는 5일 먹고 2일 쉬는 방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5일만 드시고 2일은 잠시 쉬면서 몸이 식물 성분을 해독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식품도 균형과 의식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소개해드릴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많은 분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건강 컨셔스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칼로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큰 아보카도 하나에 약 320칼로리나 들어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이건 파스타 한 그릇 혹은 피자 2조각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보카도를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음식처럼 여기죠. 토스트에 바르고 샐러드에 얹고 스무디에 넣거나 그냥 간식처럼 한 개 통째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지방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심장에 아주 이로운 종류의 지방이에요. 하지만 몸은 좋은 지방이든 과자 지방이든 칼로리는 똑같이 처리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에 더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는 음식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이 더 커지죠. 실제로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를 먹은 사람들의 체중이 유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철저히 대체 방식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를 바른다거나 치즈 대신 소량의 아보카도를 넣는 식으로 말이에요. 기존 식단에 추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체해서 조절한 거죠.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영양 전문가들은 보통 중간 크기 아보카도의 1~3조각 약 50g 정도, 즉 80~100칼로리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지방 섭취도 적당하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하루 아보카도
섭취량을 일주일간 기록해 보세요. 생각보다 자주 드시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 매일 반 개나 한 개씩 드셨는데도 몸무게가 줄지 않거나 옷이 점점 타이트해지는 걸 느끼셨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보카도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정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아보카도와 라텍스 알레르기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숨겨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과거에 고무장갑이나 풍선 의료기구 등에 닿았을 때 가렵거나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것을 라텍스 과일 증후군, 레이텍스 프루이트 신드롬 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 고무 라텍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일부 과일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텍스와 아보카도에는 유사한 단백질 구조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 무려 50% 가까이가 아보카도에도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의료계 청소업 식당, 요양시설 원예 등 라텍스 장갑을 자주 접하는 직업군에 계셨던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응이 처음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보카도를 먹은 뒤 입안이 간질거리거나 목이 따끔하거나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일시적인 반응이겠지 하고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어지러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전신 과민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라텍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거의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엉뚱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보카도를 먹은 뒤 입안이 간질거리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과거에 고무장갑에 닿았을 때 가렵거나 따가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기존에 없던 반응이 새롭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나나, 키위, 밤도 같은 라텍스 유사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 이 과일들을 먹고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다면 아보카도도 관찰 대상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각자의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완벽히 건강한 음식이 다른 누군가에겐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알레르기나 칼로리가 아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보카도 위생관리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 자르기와 보관법에서 심각한 위생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아보카도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과일이 잘 자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살모넬라 대장균, 이코리, 리스테리아 같은 박테리아도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박테리아들은 단지 껍질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보카도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 틈 사이에 깊숙이 숨어 있어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질을 씻지 않은 채 바로 칼로 자르기 때문에 칼날에 묻은 박테리아가 과육 안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입에 넣는 부분에 오염물질이 함께 묻는 것이죠. 아보카도는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서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더라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했거나 오염된 상태여도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냉장하지 않고 상온에 오래 방치하면 세균 번식이 매우 빨라집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섭씨 4도 60도, 화씨 40도, 140도를 위험 온도대라고 부릅니다. 이 온도 안에서는 박테리아가 20분마다 2배씩 증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보카도를 자르기 전에 반드시 차가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껍질을 안 먹더라도 꼭 세척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고기나 씻지 않은 야채에 사용한 것과는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아보카도 전용 도마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른 아보카도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통째로 된 아보카도는 익기 전까진 상온에 두셔도 되지만, 익은 뒤에는 냉장고에 넣고 5, 7일 이내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변한 아보카도를 보고 위에만 벗겨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나 세균 침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다소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다음은 또 하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번엔 아보카도와 복용 중인 약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위험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즉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혹시 아보카도처럼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식품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의사들도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식품 라벨이나 안내문에도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몇몇 성분들이 특정 약물과 반응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혈전 예방제, 즉 와파린, 워파린, 쿠마딘, 추마딘, 자렐토, 익사렐토, 엘리퀴스, 에리퀴스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중간 수준으로 들어있어요. 즉 평소엔 거의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매일 드시게 되면 혈액이 너무 응고되어 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들거나 뇌출혈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컵 분량에는 무려 약 11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아래 약들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ACA, 억제제예, 카프토프릴, 에날라프릴, RB 계열 약물예, 로사르탄, 발사르탄, 칼륨 보존 이뇨제예, 스피로놀락톤, 이런 약들과 함께 아보카도를 자주 섭취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증상으로는 심장박동 불규칙, 근육 약화 심하면 심정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춰서 경구 당뇨약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건강한 지방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루레아, 술포닐루레아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요. 그렇다고 아보카도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드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를 어느 정도 얼마나 자주 드시고 있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의 용량이나 복용 시간 등을 의사 선생님이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소 칼로리 약물 반응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바로 여러분 몸만의 독특한 반응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보카도의 문제는 단지 독성이나 칼로리 약물과의 상호작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이 아보카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분들에겐 아주 미세하지만 진짜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쉽게 지나치거나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익은 아보카도 한 개에는 식이섬유가 무려 10성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섬유질은 소화가 느려진 장이나 예민한 위장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IBS이나 장운동 저하 혹은 평소에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분들이라면 갑자기 아보카도를 드셨을 때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변비와 설사의 급격한 전환 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에는 솔비톨이라는 천연 단갈코올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포디메피라 불리는 특정 탄수화물 그룹에 속하는데 이 그룹은 과민성 장증후군, IBS이나 소장, 세균 과잉 증식, 세이보 이 있는 분들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에 성분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너무 익은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 가려움, 홍조, 두통, 피부 발진 등을 경험하셨다면 히스타민 과민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오럴 알러지 신드롬입니다. 이건 아보카도 속 단백질을 자작나무 꽃가루, 돼지풀 꽃가루 등과 혼동한 면역 반응으로 입안이 간질거리거나 목이 따갑거나 입술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지방이나 식물 독소의 퍼신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겉보기에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작은 식사일지나 메모장을 준비해 보세요. 아보카도를 먹은 뒤 24시간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만약 자주 피곤하다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변이 불규칙해진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조용히 보내는 그만 먹어도 괜찮아요 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보카도 6가지 위험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현명하게 아보카도를 즐길 수 있을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아보카도는 여전히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심장 건강 영양, 흡수, 눈과 뇌에 보호까지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독소 퍼신 과다, 섭취로 인한 칼로리 문제, 숨은 알레르기 반응, 약물 간섭, 잘못된 보관, 체질적 불편 반응 등
이런 6가지 요소들을 이해하고 조절해야 진짜 건강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혹시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고, 평소에 자주 드시던 분이라면 잠깐 쉬거나 양을 조절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몸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아보카도를 드시고 난 후 이상한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만의 건강하게 먹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장수지혜 연구소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는 늘 옆에서 따뜻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